퇴직을 앞둔 한 남자가 장롱 속에서 오래된 통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 그런데 그 통장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꾸준히 입금된 박종수 학비,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무명기부금.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은 자동이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낡은 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걸까요? 그가 통장 사이에 끼워진 편지를 펼쳐본 순간 평생 몰랐던 어머니의 진심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죽은 엄마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왔다. 지금 그 비밀을 들어보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봄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을 한 달 앞둔 68세의 박종수는 오랜만에 안방 장롱을 열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서류 봉투와 낡은 셔츠, 이미 색이 바랜 수첩 몇 건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은행원으로 40년을 근무하며 꼼꼼한 성격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집안 물건 하나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은 없었다. 미경은 며칠 전부터 이참에 다 버리라고 했지만 종수는 이상하게 손이 느려졌다. 어쩐지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서류 봉투 더미를 하나씩 꺼내던 중 책 사이에 낀 파란색 통장을 발견했다. 오래된 국민은행 로고가 흐릿하게 보였고 표지 모서리는 손때로 반쯤 벗겨져 있었다. 예금주 김순남.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였다.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무심코 통장을 펼쳐보았다. 숫자들은 희미했지만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힌 입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1978년 3월 10일 박종수 학비 만원, 1979년 1월 22일 등록금 보탬, 1980년 2월 5일 생활비. 그는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책상에 앉은 종수는 낡은 통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안쪽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편지였다. 누렇게 변한 종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종수야, 혹시 이걸 본다면이라는 문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들었지만 한 줄을 끝내 읽기도 전에 시야가 흐려졌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점심 식사해요. 그는 대답 대신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괜히 대답을 하면 지금의 흔들림이 들켜버릴 것 같았다. 식탁 위엔 미경이 준비한 단출한 점심이 놓여 있었지만 종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미경은 그런 남편을 흘깃보며 말없이 식탁을 치웠다. 그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 대체로 과거 생각에 잠길 때였다. 종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다시 꺼냈다. 통장 속 숫자들이 자꾸 어머니의 얼굴로 바뀌는 듯했다. 아침부터 잔뜩 흐려있던 하늘이 어느새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끝으로 창문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날 밤 종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자 그는 결국 불을 켜고 편지를 꺼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다시 읽은 첫 문장은 단순했다. 종수야, 내가 이걸 볼 때면 나는 아마 없겠지. 그는 그 문장에서 더 이상 눈을 떼지 못했다. 종이는 세월에 사가 있었고 글씨는 비틀려 있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는 퇴직 기념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트렁크에 통장과 편지를 넣고 차에 올랐다.
내비게이션에는 오랜만에 입력한 고향 주소가 뜨고 있었다. 차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가족의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 사랑합니다 캠페인. 그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다. 그리고 미동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가 길게 번졌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기억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차는 3시간 넘게 달려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은 낯선 지명을 안내했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풍경이 겹쳐졌다. 버스 정류장 옆 붉은 벽돌집, 농길 사이 좁은 골목, 그리고 그 끝에 있던 초가집. 어머니가 살던 집이었다. 그러나 그곳엔 더 이상 초가도 담장도 없었다. 편의점 간판이 번쩍이고 그 옆엔 새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었다. 익숙했던 마을의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휘발유 냄새와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종수는 차를 세우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던 길이 지금은 포장도로로 바뀌어 있었다. 길가엔 모르는 얼굴의 사람들만 오갔다. 지나가던 노인 한 명이 종수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다. 여그 김순남 어르신 댁 찾는 거요? 종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노인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아들이면 이춘자 할머니 찾아가 봐요. 맨 끝집 아직 안 무너졌어. 종수는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골목 끝에는 유일하게 남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 있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바람에 말라붙은 고추줄기가 남아 있었다. 초인종이 없어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다. 회색 머리의 노파가 그를 마주보며 멈칫했다. 혹시 순남이 아들인가? 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이춘자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그를 안으로 들였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어린 종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춘자는 부엌 찻잔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얘기만 했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보고 싶다고. 그녀는 낡은 철제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꼭 전해달라 하셨다. 통장도 편지도 다 그 안에 있어. 종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쇠붙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손이 떨려 상자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이춘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병원비도 감당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돈을 모으시더라. 그게 다 내 이름으로 들어간 거야. 종수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밖으로 나왔다. 오후 햇살이 기울고 마을길 끝엔 버스가 한 대 멈춰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고 그대로 걸었다. 발끝에 밟히는 자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편의점 앞에 놓인 신문 스탠드에는 은퇴 후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의 잡지가 꽂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표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평생 일막밖에 없었겠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전봇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그늘 속을 천천히 걸으며 상자 속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려는 듯 꼭 껴안았다. 서울로 돌아온 박종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통장과 함께 손때 묻은 봉투들이 몇 장 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하나씩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했다. 편지의 첫 장은 1981년 3월이라 적혀 있었다. 종수야, 이번 달은 일거리가 줄어 조금 늦을 것 같다. 다음 달엔 꼭 보낼게.
그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손을 멈췄다. 그 시절 자신은 생활비가 왜 이렇게 늦냐며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편지마다 손끝으로 눌러 쓴 흔적이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가난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가 대학에 다니던 그 시절 어머니는 식당 일과 세탁소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실감했다. 봉투 아래쪽에는 우체국 영수증과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수첩 첫 장에는 낯선 글씨로 무명기부금이라는 항목이 보였다. 거의 잔액이 없는 통장인데도 몇 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기부된 기록이 있었다. 그는 수첩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작은 글씨를 읽었다. 박종수 장학금 매달 3만 원. 순간 종수는 손에서 수첩을 떨어뜨렸다. 내 이름으로? 어머니는 자신이 보낸 돈 중 일부를 따로 떼어 이름도 없이 누군가에게 보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수첩에 적힌 복지기관 이름을 검색했다. 광림종합복지관 아동후원사업. 현재도 운영 중이었다. 종수는 곧장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순남 후원자님이요? 그분은 저희 복지관의 장기 후원자셨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직원은 물론이죠. 내일 방문하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친절히 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편지와 영수증을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덮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과거가 다시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머릿속엔 대학 시절 어머니가 찾아왔던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젖은 어머니가 손에 싸온 반찬통을 내밀었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 바쁘다며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 번도 서울에 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문득 내일 복지관으로 갈 결심을 하며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통장은 아직 어머니의 체온을 품고 있는 듯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양복 상의를 꺼내 입었다. 퇴직 시계도 입지 않았던 새 양복이었다. 차 안 조수석에는 어머니의 통장과 수첩, 그리고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복지관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광림종합복지관 아동후원사업이라는 간판이 낡은 철제 프레임에 걸려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선명했고 종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사회복지사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김순남 후원자님 관련해 오셨죠? 그녀는 사무실로 종수를 안내하며 커다란 파일철을 꺼내들었다. 파일 표지에는 장기 후원자 명부라 적혀 있었다. 그녀가 한 장을 넘기자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순남 후원기간 1991만 2007. 그 옆칸엔 후원 명칭 박종수 장학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종수는 그 한 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활자를 더듬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후원자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셨고 기부 사유에 아들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배움이 이어지기리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복지사는 그를 조용히 복지관 내 전시 코너로 이끌었다. 벽면에는 기부자 사진과 감사패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그 한쪽에 김순남 후원자 추모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다.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환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배움은 또 다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복지사는 앨범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속엔 박종수 장학금 수혜자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낯선 얼굴들이 웃고 있었고 모두가 감사합니다. 박종수 후원자님이라 적고 있었다. 그는 책장을 넘기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짧은 머리를 한 여학생이 검정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이름은 윤소희. 사진 옆에는 그녀가 쓴 손편지가 붙어 있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박종수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종수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복지사가 그 학생은 지금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편지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기회를 자신의 이름으로 낯선 이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벅찼다. 그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지사는 그분이 남기신 메모가 한 장 더 있습니다라며 작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그 종이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종수는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종이의 구겨진 부분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복지사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복지관을 나왔다. 밖은 어느새 비가 그치고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복지관 마당에 심어진 작은 느티나무 아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는 이미 나보다 큰 어른이었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고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오후 그는 복지관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낡은 통장 속 글자가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종수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어제 본 기록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지사는 오늘 오전에 윤소혜 씨가 자원봉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라며 그를 안내했다. 복지관 마당 한쪽 아이들 그림을 정리하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인사하는 그녀의 표정은 순박했다. 그녀가 바로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그 이름, 윤소희였다.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갔다. 저는 김순남 후원자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곧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모았다. 그분 덕분에 제가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아이들과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종수는 잠시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입을 열면 울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복지관 뒤편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멀게 들렸다. 복지관장은 종수를 따라 나와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직접 남긴 메모입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삐뚤하게 쓴 글씨가 있었다. 이 아이들이 내 아들처럼 웃게 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종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
그 속에 고단함과 사랑이 단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햇살이 마당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잠시 후 윤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에는 아이들이 만든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꽃을 그렸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녀는 종수에게 색이 번진 종이꽃 그림을 내밀었다. 종수는 그 그림을 두 손으로 받았다. 꽃잎이 삐뚤고 색은 제멋대로였지만 그 안엔 생기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윤소희는 묵묵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다시 눈앞에 서 있는 듯했다. 종수는 복지관 벤치에 앉아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세상에 남겨두었다는 걸 실감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윤소희가 아이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 속으로 흘러가듯 부드럽게 사라졌다. 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엄마. 그 말은 소리 내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에 닿는 듯했다. 며칠 후 종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다. 그는 새로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직장 명패가 사라진 그의 손은 낯설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은행 창구 앞에는 대기표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니터에는 고객 145번이 번쩍였다. 종수는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다 창구에 앉았다.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김순남 장학회, 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예금주가 돌아가신 분 이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돕고 싶습니다.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조심스레 통장을 내밀었다. 새로운 통장 표지에는 김순남 장학회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종수는 그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았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인쇄 잉크의 촉감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퇴직금 중 일부를 입금했다. 입금일란에 박종수,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적었다. 마치 어머니의 오래된 통장에 남아있던 글귀가 되살아난 듯했다. 은행을 나서는 길,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조금은 젊어 보였다. 그의 뒤로 봄 햇살이 비쳤다. 며칠 뒤 그는 복지관을 다시 찾아 복지관장에게 통장을 건넸다. 이제 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운영해 주세요. 복지관장은 놀라움과 감사가 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후 김순남 장학회는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복지관 로비 한켠에 세명패가 걸렸고 첫 후원식이 열렸다. 기자 몇 명이 취재를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분이 제 인생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역신문에는 그의 사진이 실렸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 어머니, 그리고 그 뜻을 잇는 아들. 제목 아래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함께 실렸다. 신문을 본 윤소희는 복지관으로 찾아와 첫 후원자로 10만 원을 기부했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종수는 미소를 지었다. 복지관에는 며칠 사이 새 후원 문의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김순남이라는 이름이 참 따뜻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 이름은 다시 누군가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퇴근길 복지관 앞 벤치에 앉은 종수는 새 통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낡은 통장과 나란히 놓으니 묘하게 닮아 있었다. 손때와 주름이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 그는 조용히 두 통장을 겹쳐 손에 쥐었다. 이제 내가 이어갈게요, 엄마.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느티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하고 오래 남았다. 장학회 첫 행사가 끝난 지 며칠 뒤 종수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이번엔 들고 가는 짐이 달랐다. 새로 만든 김순남 장학회 명패와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새 통장 한 권이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도로 가장자리엔 갓 피어난 들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라디오에 흘러나오던 음악이 잠시 끊기자 차 안에는 엔진음과 빗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작은 비닐우산을 쓰고 자신을 역까지 배웅하던 날이었다. 그는 그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 그 기억이 빗방울처럼 차창 위로 번져내렸다. 마을 입구의 풍경은 여전히 변해 있었다. 편의점 간판 아래엔 새로운 분식집이 들어섰고 예전 이웃집은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골목 끝 공터만큼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어머니의 묘가 있는 자리였다. 묘비는 오래된 시멘트로 둘러싸인 작은 봉분이었다. 잡초가 무성했고 빗물에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종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묘비의 이끼를 닦았다. 김순남, 1938만 2008. 그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이제야 왔습니다. 그 말은 소리 없이 빗속에 묻혔다. 그는 준비해온 향을 피우고 새 통장과 편지를 묘비 앞에 올려두었다. 향연기가 빗방울에 섞여 희미하게 퍼졌다. 종수는 통장 표지를 천천히 펼쳤다. 김순남 장학회 잉크가 아직도 선명했다. 그는 통장 위에 편지를 포개 놓았다. 편지는 이미 여러 번 접혀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이제 어머니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겁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했다. 눈가가 시큰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뒤 지나가던 초등학생 둘이 우산을 들고 그를 지나쳤다. 아이 중 한 명이 궁금한 듯 묘비를 보며 말했다. 여기 누가 누워 계세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몰라. 근데 꽃이 예쁘다. 그 말에 종수는 잠시 웃었다. 아이들이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웃음소리에 오래 귀를 기울였다. 그 웃음이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내 묘비 위에 올려놓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묘비 위 통장은 젖지 않았다. 묘비 앞에 편지 한 구석이 살짝 들썩였고 종수는 그것을 손으로 눌렀다. 이제 그만 마음 놓으세요, 어머니. 이젠 제가 지킬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었다. 빛은 묘비 위 통장 표지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서 걸음을 옮길 때 그의 어깨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등을 쓸어주는 듯 부드러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묘비 앞 통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종수는 비로소 용서를 받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처음으로 편안했다. 며칠 뒤 종수는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다. 미경은 거실 창가에 새로 피운 국화를 놓아두었고 공기 중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 권의 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오래된 어머니의 파란 통장,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든 김순남 장학회 통장이었다. 그는 두 통장을 조심스레 꺼내 나란히 펼쳤다. 손끝으로 표지를 쓸며 마치 세월을 따라 쓰다듬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편지 위엔 종수야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종수야, 내가 이걸 볼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다. 돈이 없어서 많이 미안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글도 잘 못 쓰지만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 자랑스러웠다. 너는 어디에 있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다오.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는 천천히 글을 따라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배어 있었다. 끝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종수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편지를 다 읽은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새 통장 속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액자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이제야 모든 빚을 갚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건 고요한 감사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여보, 이제 좀 편해 보여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기울고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마치 어머니의 손이 다시 그의 등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책상으로 돌아가 김순남 장학회 설립 감사패를 꺼내 벽에 걸었다. 감사패 아래에는 어머니의 편지 한 구절이 적힌 액자를 함께 달았다.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게 더 큰 복이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는 책상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 둘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천천히 사라졌다. 그의 눈가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책상 위 두 개의 통장은 서로 포개진 채 창가의 불빛을 은은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방 안을 채웠다.